시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 터치 따따붙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김경진 전 국회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달빛 내륙철도 건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빠지면서 지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 이게 만약 경제성의 문제에서는 이게 뭐 좀 안 좋겠죠, 당연히. 왔다 갔다 그러진 않는데 장기적 미래를 보면 뭐 물류든지 사람이든지 왔다 가기 편하니까 더 교류가 활발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됨으로써 대구하고 이 광주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류해서 서로 좋은 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이 없는 서로 안아주는 그런 포용한 것이기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광주하고 대구하고 이게 소통하거나 아니면 뭐 교류하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활성화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연 뭐 고속철이 뚫린다고 해서 그게 더 뭐 갑자기 훅 뚫려서 뭔가 교류하지는 않을까. 지금 원래 예전에는 88 고속도로에서 지금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라고 명칭이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렇게 확장되고 넓어졌어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소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고속철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의 박남원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빛 내륙철도라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달빛 동맹이거든요. 예. 네, 뭐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노선이고 그리고 예. 이제 언제 이것이 추진이 되었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달빛 내륙철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대구를 달구벌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 빛구월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앞 글자를 따서 대구의 그 달자, 또 광주의 빛구월의 빛자에서 달빛 내륙철도,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내륙철도를 건설하자 이 사업이고요. 네. 이 킬로미터 수가 한 20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광주 대구 간을 연결하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광주와 대구를 철도로 이용하려면 광주에서 대전이나 오송으로 가가지고 경부선 갈아타고 또 대구로 가야 되고 대구가 또 옮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환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약 4,200여 킬로의 철도망이 구축돼 있거든요. 그런 여건 속에서 광주, 대구라는 큰 영원함의 거점 도시 간의 연결망이 없다. 이것은 매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 필요성이 논의된 건 20여 년 전부터입니다. 이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됐다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실 영원함 간의 이 정치적 대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해결해야 할 과제고 또 그래서 근데 이 정치적 갈등이 커지는 것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그 오해가 증폭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서로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88 고속도로 과거에 이 고속도로 외에는 그 영원함 간에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철도가 있다 한다면 이 영원함 간의 이런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럼 상호로 간에 이런 이해, 협력이 촉진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통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에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광주 대구 구간은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까지 6개 시도를 연결하는 이런 그 철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내륙의 어떤 이 낙후를 극복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20여 년 전부터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토론회, 용역, 이 많은 그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에서도 이게 지금 논의된 게 한 2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여 년간 논의가 되었는데 이번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서 빠진 이유는 뭔가요?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지금? 예, 아직은 이제 결정은 안 된 거고요. 혹시 빠질지도 모른다는 예. 걱정이 조금 있으신.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면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향후 10년간에 국가의 철도망을 구축한다고 한다면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담는 게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도 사업이 시작되려고 하면 여기가 1차 관문이에요. 여기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개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계, 뭐 시공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첫 관문이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 수립을 하느냐? 첫째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이제 이 연구원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향후 이 국가 이 철도 사업의 목표를 두고 할 거냐? 그러면 또 개별 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이 여러 사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재원이라는 거 한정돼 있고 그랬을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경제성이라는 것은 건설에 들어간 비용 대비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이 물동량이 이동할 거냐 이거겠죠. 네. 뭐 당연히 인구와 산업이 많은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정책성, 또 균형 발전 정도 이것을 평가하는데 여전히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경제성 문제라고 봐야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광주, 대구 간의 이 철도는 아까 이 정치적으로나 또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뭐 수도권의 이런 데 비하면 인구와 산업이 매우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경제성 측면에서는 타당성 확보하기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이유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안에 그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현재 안에 미반영돼 있어서 그 이후에 이게 영원한 육개 시도에서 이 사업 꼭 반영돼야 한다고 지금 뭐 언론 또 이 정치인 또 자치단체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정부에 하나같이 호소하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그럼 20여 년간 준비를 해오시면서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른바 이제 경제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BC 값이 어느 정도나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 사업에 대한 이제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0.483이 나왔어요. 이건 뭐 보통 이제 경제성 1 정도면 비용 대비 효과가 이제 비슷하게 맞춰준다 이렇게 보는 건데 0.483이니까 낮은 거죠. 근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에 있어서는 이를 맞추기가 철도 사업은 거의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과거에 상기를 해보면 호남고철도를 만들 때도 정부에서 이 사업을 당초 이 호남고철도 사업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성이 낮다 이거였죠. 그때 0.34였습니다. 이보다 그러니까 달빛 넓이 훨씬 낮은 거죠. 근데 막상 개통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지 않습니까? 송정역 같은 경우도 당초 예상 그 이용 인원의 지금 3배, 4배를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다. 실제 어떤 현실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또 하나는 경제성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다고 한다면,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섬 간의 교량을 연결하는 사업이 사실 BC로 따진다면 어떻게 그 BC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섬에 있는 국민들도 이런 교통 측면에서 이런 최소한의 그 발전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C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자원을 배분한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지방은 이런 큰 사업을 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큰 그 철도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후 거점 주요 그 지역의 큰 도시들 간에 2시간 내에 철도로 연결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대구와 광주가 사실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연결 철도망이 없는 유일한 대도시입니다. 네, 네. 뭐 부산, 대전, 인천, 뭐 울산, 광주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개설되지 않고는 지금처럼 뭐 대전이나 오송을 통해서 걸으려면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어떤 철도 목표, 비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만으로 추진할 사업은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강조해서 말씀 주신 것 예. 같습니다. 의원님, 네. 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지금 현재 철도선이 네, 네, 네. 아주 잘 운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건설이 돼야 된다. 네. 여기 동의하시는지요? 맞아요. 방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시를 산출하는 방식이 그게 과연 정확하냐 이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KTX 호남선 노선도 아마 경부선 노선에 비해서 한 10년 늦게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안 해줬던 정부의 논리가 호남선은 승객이 없다. 근데 느린 기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승객이 없는데 정작 만들고 나니까 이게 승객이 폭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신안 쪽에 이제 섬들 이렇게 다리 연륙하는 거 보면 거기 주민이 몇 명인데 그냥 차라리 지역 주민들한테 한 2억씩 줘불자. 그러면 다리 건설해서 그냥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리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냥 관광객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실은 보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에 창출되는 어떤 고객들에 대한 이런 예산 가치 부분이 잘 안 들어가는 문제가 지금 비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하고 광주 사이에 지금 88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철도를 놨을 때 그러면 승객이 얼만큼 늘어날 것이냐 사실은 모르죠. 모르는데 이게 만들어졌으면 과거 호남선 KTX 이 사례를 가지고 본다면 지금 아마 차량으로 다닌 것보다는 훨씬 아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아마 관광객들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으로라도 영호남 간의 어떤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어떤 활동들이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마 어떤 건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아마 대선 당시에 공약사항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동서 화합의 꿈,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지역구도 타파의 꿈, 저 문재인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함이 이게 화합 상생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철도를 놓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원함을 자주 오가신 분이고 이 노선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공약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경제성을 떠나서 어떤 영원함, 또 동서 화합, 또 국가 균형 발전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철도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공약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호남 시도민이 이번 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는 반드시 담길 거라 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정부 안에 그 내용이 빠지면서 매우 참 실망과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이 부분은 반드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까지 결정이 되고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부 이제 이 계획은 이제 확정 과정을 보면 일단은 입안 과정을 거치고 현재 입안까지 돼 있는 겁니다. 네. 입안까지 돼 있고 그 그럼 안을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입안을 해서 그것을 안을 네. 이렇게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빠져 있고요. 그 달빛누리 철도가 그 뒤에 이제 이 각 기관별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각 시도에서 이 계획 안에 대해서 또 정부 기관에서 시도와 정부 기관에서 의견을 내라. 그래서 의견 취합을 현재 이제 했고요. 이제 철도산업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정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거쳤고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아마 6월 내에 뭐 정부에서는 이제 확정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바쁘겠는데요? 예. 예.
저희들은 그동안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 또 청와대, 정부, 부처, 또 국무총리, 또 뭐 대통령까지 모든 분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호소를 했고요. 뭐 이걸 예산을 달라, 의원을 몇 개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장관님 많이 회의된다고 말씀하셨고 뭐 그 지난달에 이제 광주시하고 대구시의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네. 그 이제 공동으로 좀 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이 철도망 구축을 계획 안에 입안을 꼭 시켜달라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지역 갈등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영호남 1,700만 시도민의 염원에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하고 대구시가 어떤 공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그야말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광주시는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찰떡 공조. 네, 네. 과거에 이 어떻게 하면 이 철도망을 건설할 거냐 이거 같이 돈을 같이 내서 용역을 한 적도 있고요. 또 관련 이제 국회에서 포럼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대구 국회의원이 그때 광주 국회의원 8명, 대구 국회의원 8명이었고 16명이 국회에서 이 사안을 꼭 반영해야 특별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헌정사상 광주하고 대구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이 사업에서는 대구나 광주나 이해를 같이 하고 있고 꼭 반영해야 한다 이런 열망이 높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은 네. 반영이 될 것으로 뭐 좀 점쳐지는데. 아니요, 그거 몰라요. 아, 그건 모릅니까? 네. 시장님도 그러면 어디 뭐 중앙부처나 청와대 다녀오셨겠네요? 아, 그러죠. 시장님께서 이제 네. 청와대 가서도 직접 네. 이제 정책실장이나 이제 비서실장도 만나시고 네. 또 뭐 국무총리께도 이 문제를 직접 몇 차례 네. 말씀하셨고 아무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특히 시장님이 적극적 나서가지고 모든 노력을 그동안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4월 달에는 영호남 유도 시도지사 6명이 경남 거창에 모여서 대통령님이 공약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이 계획 안에 빠졌습니다. 그 최종 계획에 꼭 넣도록 대통령님께서 챙겨주십시오고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구 도지사인데 요 이웃 김포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 통합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없을 겁니다. 뭐 지금 전례 없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국토부 함부로는 이렇게 못하시는 모양이죠. 그런데 대선 공약이잖아요. 대선 공약이라 그래도 이게 중앙부처 관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물론 시장께서도 뭐 내년에 또 시장 선거 있지만 공약했다고 하더라도 관료들 입장에서는 또 관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네, 않아요. 네. 보면.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광주시와 대구시가 또 이제 공조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바로 2038년 아시안 게임 예. 공동 유치 선언을 했는데 이 배경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그 아시안 게임을 이제 유치하자 2038년에 네. 그걸 이제 옆에 선을 양 시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이제 그 배경은 대구나 이제 광주나 국제 대회를 이렇게 개최한 경험이 많습니다. 대구도 뭐 육상 선수권 대회를 전에 이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유대회도 개최를 하고, 뭐 광주도 이게 유니버시아 대회, 또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개최를 해서 기존의 그런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 국제 그 체육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양 시도 간에 양 그 시간에 공동 개최를 하게 된다면 뭐 교통 인프라도 더 확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저희들은 이
그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여수 그쪽에 이 철도가 고속화되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넣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에 계기가 됐는데 그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도 교통 인프라가 더 확충될 수 있다 이런 그 기대도 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금 달빛 내륙 철도 염두에 두고 지금 공동 유치도 이렇게 추진하신 건가요? 의도적으로 아니, 계획된 그 건가요? 자체는 이 아시안 게임 그 자체를 네. 그 유치하는 게 아까 인프라를 활용해서 네. 양 도시의 어떤 발전, 그 관광 촉진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도 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예. 아시안 게임 그 자체를 먼저 개최하는 그 번째라고 봐야겠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른바 달빛 동맹의 네. 그 활동 폭이라든지 그 임팩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정치적으로나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좋을 거는 같은데 네. 제약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의원님. 네. 어떻게 세- 바라봐야 되나요? 어쨌든 근데 양 시장님들이 머리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국제 행사 하나로 뭐 이렇게 공동 유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유치 작업하고 실제로 네. 만약에 이제 유치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함께 하면 서로 친해지잖아요, 보면.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기회에 지금 달빛 내륙 철도도 건설시킬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양 지역의 SOC 인프라가 좀 더 깔릴 수 있는 국비 예산으로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쌍끌이 전략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두 마리 도끼를 잡는. 네. 아, 네. 이게 성공을 하면은 정말 대박인데 네. 이게 뭐 하나 삐끄덕거리면 근데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냥 헛수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헛수고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때까지 해보면 이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이게 친목도 생기고 유대관계도 생기고 이러니까 광주 대구 간의 이 간격을 좁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제 전에 우리 지금 김병진 전 국회의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방에서 이 철도망을 깐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철도가 이제 1800년대 초에 약 200여 년의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호남에 깔린 철도가 이제 호남선과 전라선 그리고 호남고철도 이 세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거 100여 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런 만큼 이 큰 사업은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호남고속철도나 이 광주 순천 간 전철화 사업들을 우리가 이 사업을 착수를 시켰듯이 노력을 하고 그러면 또 저는 그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철도망 구축 계획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바로 6월입니다. 예.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국장님? 저희들로서는 이 반영이 됐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외에는 제가 어떤 결과가 어떻다 이걸 전혀 뭐 현재 예측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역민들의 20년 걸친 염원이 깃든 수건 사업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데 예. 지역민들께서 이 시점에서 좀 더 힘을 보태줘야 되는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이 자리 빌려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니 이것은 결국 저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민심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또 이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민들께서 같이 공감하시고 본인들이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주위의 사람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여러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여러 관련된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 사업만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영원한 화합 또 균형 발전 또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어떤 실천, 신뢰 네.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이게 모아지고 확대되면 뭐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옛날에 그 지난 20대 국회의원 할 때 4년 내내 경전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때 지금 그러니까 경전선이 아마 광양까지는 이제 이 전철화, 전기철도화가 이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돼 있고
지금 광양에서 순천 지나서 이제 이 광주까지만 이으면 돼요. 이제 숭례까지만 네, 이으면 네. 되는데 이게 한 번 얘기해서는 안 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정현 의원하고 KDI를 2번 예. 쫓아갔었고 그다음에 영호남 국회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서명한 연판장을 3번인가 반복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총리 이제 하고 국토부 장관 이제 좀 쫓아다녔고 하여튼 기재부에 또 이게 철도 담당 뭐 과장 국장 계시잖아요, 보면. 예. 그쪽 신장 괴롭혔어요, 보면. 예. 그랬더니 거의 4년 내내 괴롭혔더니 나중에는 예타 통과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균형 발전의 요소를 좀 감안해가지고 예타 통과도 시켜주시고 예. 아마 최근에는 예산도 아마 몇백억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아마 일정 정도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집요하게 해야만 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 정책의 정자가 사실은 정치의 정체하고 똑같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단히 필요하지 않나 싶고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또 오늘 이 따따부타에서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예. 아무튼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도민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영호남이 함께 총력을 지금 다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 이제 광주는 남들이 하지 않은 그 도전들을 많이 해왔죠. 5.18이라든가 또 뭐 2002년 어떤 이 선거 과정에서도 전혀 다른 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단들하고 실천해왔는데 그걸 통해서 또 역사의 큰 그 줄기를 또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과제가 있지만 지금 뭐 이 동서화합돼서 보다 통합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 또 그 전국이 지금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전국이 고른 어떤 기회를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 시대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가장 수많은 철도 사업 중에 가장 상징성이 있고 효과가 클 사업이 저는 달빛 내륙철도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철도 사업 중에 이렇게 영호남을 하나로 잇고 또 이 지역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큰 의미의 철도는 현재 이번 계획안에 올라온 수십 개 사업 중에서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꼭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민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700만 영호남인의 염원이 담긴 달빛 내륙철도 건설의 결실이 이번에는 꼭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시대의 민주화, 인권의 영향력을 넓히 우리 후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위기 탈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요. 달빛 동맹을 통해서 영호남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해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주 상공회의소 최화석 전무이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도 좀 그렇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광주 상공회의소가 어떤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전국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광주 상공회의소는 1936년에 설립되어서 네. 약 2,600여 개 회원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관할
지역으로는 광주 인근에 있는 뭐 담양, 장성, 곡성 이런 6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광주 플러스 6개 시군을 지금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운영 중이시군요. 예. 아, 그럼 뭐 네. 회원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네. 상공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네. 상공업자가 직접 대변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 건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 상공업자들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네. 네. 또 지역 상공업자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상공업자들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네. 국가기술 자격 감정 시험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동부 산하에 인력 양성인 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뭐 한 4가지 분류로 나눠진 네. 그런 네.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경제단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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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간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예. 눈에 띄는 것은 저희가 앞서서 지금 이제 달빛 동맹의 일환으로 지금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그런 서명서를 발표하신 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철도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도 산업은 대표적인 SOC 산업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SOC는 지역 경제를 이렇게 유발시키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중요 시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철도가 깔려 있는 지역과 안 깔려 있는 지역, 최근에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도 최근에 발표된 뭐 GTX 선로 뭐 이런 것에 큰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네. 저희 지금 광주에 깔려 있는 선로는 저 보성으로 연결되는 경전선이라든지 목포하고 서울로 연결되는 호남선이라든지 그리고는 선로가 없는 마당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달빛 내륙철도가 대구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전라선도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광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또 뭐 진주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마산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요충지가 될 수 예,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달빛 내륙철도가 대구하고 광주만 연결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 선로를 깔므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노선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선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무님 그 성명서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달빛 내륙철도를 이번에 그 6월 안에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목표고요. 계획에 반영시켜야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안들은 이제 강론들은 또 많이 담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이제 알고 있지도 못하고 우리는 큰 틀에서 대구 상위와 광주 상위가 공동으로 대구 지역과 광주 지역을 연결해보자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구와 광주의 양 지역의 상공인들이 합심해서 어쨌든 그 성명을 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국한해서 지금 지역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지역 경제는 사실 이 우리나라 뭐 GRDP의 3% 미만인 우리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마당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광주에서도 수출도 일어나고 있고 수입도 일어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축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당장에 가장 큰 거는 뭐 말하자면 그 생산한 것을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 코로나 탓에 생산에 대한 수급 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찌됐건 전반적인 그 누구나 지금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마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이 불황 뭐 이런 거를 같이 지금
겪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눈에 띄는 활동이 있으십니다. 바로 광주상의와 대구상의가 손을 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제 사면을 촉구하는 지금 서명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궁금합니다. 배경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도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업무상 일반인보다는 상공업자들 또 일반 근로자보다는 경영인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광주에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있습니다. 네. 이 공장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업체 수만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가 넘어요. 예, 그런데 이 업체의 그 오너들 입장에서 보면 광주 공장에서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 생산량의 뭐 50%, 많게는 100%가 증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를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마당에 있는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그 업체가 300개가 넘는 마당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게 좋겠냐, 나오는 게 좋겠냐라고는 물어보나 마나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또 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광주 지역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 마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뭐 화성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기반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는 거기에 그 어떤 그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구동성 하나 같은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는 게 맞는 일이지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분을 내세워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상공인수 전무이사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해서 저희가 회원업체들을 통해서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또 뭐 우리가 그 지난 4월 28일에는 경제인들을 저희 상공인수 대회의실에 초청을 해서 서명 결의 운동을 한 바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이 전자 반도체 제품도 부족하고 딸리잖아요. 그 자동차 같은 거 지금 뭐 주문은 몇 달 걸려본다더만요. 아무래도 이재용 씨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신경 쓸 것 같아. 우리 저 주위에 말도 이재용 씨 다 사면 다 좋아하더라고. 사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이제 회사가 어떻게든 삼성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이제 회사가 굴러가려면 회장이니까 그래도 사면을 해줘야 되는 어떻게 방법이 생겨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해서는 안 되지. 법이 뭔 필요가 있어. 돈 가진 사람은 그냥 징역살이 안 하고 지금 2년 6개월도 엄청 뭐 장난해갖고 봐준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벌을 받아야 돼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런 짓을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키우면은 결론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슬퍼져.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자기 양심대로 살아야 돼. 라는 이제 경제계에서의 입장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동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여론이 또 이렇게 해서 석방이 되는 것이냐. 경제사범, 그룹총수 경제사범은 이렇게 또 석방이 되는 것인가.
다른 제가 의견이 있을 수 이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먹고 사는 게 불안하잖아요. 보면 조금 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다. 그래서 좀 석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60-70%가 어떻게 보면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네. 삼성이 이제 미국에다가 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여튼 어마어마한 지금 이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그 투자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총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사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기류가 좀 강하다가 요새는 이제 청와대 안에서 슬슬 이제 사면을 좀 해주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입장은 안 밝히고 있지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도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그룹 대표들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임모와 건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담대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그 이재용 부회장 아버님인 이건희 이제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업 내부의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때도 결국은 이제 법원이 봐주기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판결 나고 한 3달 만에 지금 사면했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하고 그냥 어떻게 청와대하고 얘기만 되면 다 사면해 주는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 대통령 되면 사면 안 할래라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공약을 한 측면도 있고. 또 삼성이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형사 알고 있는 사건 재판을 할 때 삼성 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삼성그룹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시스템 기업 운영 체계를 만들겠고 나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심지어는 이재용 부회장 자식들한테는 경영권 절대 안 넘기겠다라고 재판부한테 그 계획까지 써서 냈거든요. 보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이게 사면해 주는 것이 좀 문제 아니냐. 특히 요새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면해 주는 것이 좀 이렇게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견해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국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통의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근 한 20%를 차지하는 정도로 산업 속에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풀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좀 고심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삼성이라는 게 어느 시점부터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 권력보다도 더 센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지만 한 3년 반, 4년 되면 사실은 대통령이 힘을 잃거든요, 보면. 이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국정원과 비교해 봐서도 사실은 적지 않은 상황이고 그 어떤 정치 권력보다도 돈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센 시대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말 수사하기도 어려운데 어렵사리 간신히 수사를 해서 가령 대기업 삼성 같은 데 대기업 수사하려고 하면 무슨 전직 검찰총장,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로 선임돼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하나하나가 털큰만큼 티가 잡히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사를 간신히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법원에서 한 5년 정도 긴 시간 이제 재판을 해서 형이 확정이 되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이게 삼성의 어떻게 보면 오너를 풀어준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뭐가 되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삼성에 의해서 그냥 고무줄처럼 좌지우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사면하지 말고
그냥 현기는 그대로 두되 가석방해서 네. 그래서 그냥 사실상 기업 총수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회사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슬그머니 보고 있는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 네. 자, 전무님, 지금 저희가 모신 김에 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지금 달빛 내륙철도 그 건설에 이제 성명서도 발표를 하시고 지금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좀 일련의 어떤 다른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달빛 동맹을 한 거는 저희가 공식화된 거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8년도에 저희 그 금호그룹 회장이시면서 상공회소 회장이셨던 박정구 회장께서 대구를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달굿벌 또 이제 빛골 뭐 이래가지고 달빛 동맹이라고 명명을 하고 기념식수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1년에 몇 차례씩 대구상해와 광주상해는 서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네.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협력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이재용 회장 사면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해서 지난 제 기억에 5월 26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광주에서도 시장님, 저희 회장님, 뭐 저 이렇게 이제 또 국회의원분들도 모시고 올라갔고요. 뭐 대구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가 38년도 아시안 게임 유치에 대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상해하고 저희하고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 대구 상해는 대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광주 상해는 광주 지역 경제를 위해서 서로 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뭐 언제든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또 뭐 저희가 찾아간 적도 있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오신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업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알려지지 않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그 이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집중호우가 갑작스럽게 뭐 국지적으로 뭐 여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랬을 때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같은 경우를 저희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평동 산단이 뭐 물에 첨단 산단이 물에 잠기고 이래서 저희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한 적이 있고요.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뭐 이런 거를 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전문님 이제 끝으로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 광주 상해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소상공인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말하자면 작년에 뭐 외국에서만 국한되겠지 1월에는 뭐 그렇게 쳐다보다가요. 뭐 우리나라도 퍼지다가 이제 작년에는 사실 뭐 언제 끝날지 막연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어찌됐건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요. 뭐 어제 현재 790만인가요? 759만 명 정도가 백신을 1차 접종 이상을 했다라고 이런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뭐 엄청난 경기 부양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또 이러는 와중에 이제 사실 1년을 넘게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뭐 보복 심리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가장 경제 하단 이슈는 MZ세대입니다. MZ세대가 사실은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보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효과를 내는지는 저희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 MZ세대가 핫한 이슈의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주 두드러진 그 지표가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는 항시 우리가
BSI 지수를 조사해 보면 100보다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 4분기에 처음으로 100 이상인 117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표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소비 활동이 왕성하게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어찌됐건 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는 작년하고 틀리게 좋아질 거다라고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최근에 뉴스에 보시면은 뭐 철강이라든지 또 원유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는 작년하고 틀리 많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조금만 버티면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조금만 버텨준다면 뭐 또 우리가 경기 화랑 시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침체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연말쯤 되면 아마 이렇게 과거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님 보시는 거군요. 예. 좀 제가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넌센스인데요. 이게 아까도 제일 처음에 지역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여쭤봤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조그만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회원업체,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BSI 지수를 조사합니다. 또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조사합니다. 작년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전국 어디나 다 100 이하였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면 부산이든 대구든 서울이든 물론 우리는 117이었습니다만은 뭐 서울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은 우리랑 불과 2 혹은 3 차이로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좋아질 것이다. 또 우리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지수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경기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또 이제 더 열심히 뛰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운동화끈 이렇게 동여 매시면서. 아유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으면서 또 응원을 또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게 직업, 사업, 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잘 돼야 일단 내 삶이 풍요해지는 거고요. 삶이 풍요해야 지식도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삶의 만족감도 늘어나고 또 그래야 자식이라든지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고 주변이 다들 편안해지는 거니까 사실은 사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죠. 또 우리 상공회의사에서 우리 광주 전남을 위해서 그런 역할 잘 해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할 따름이죠. 고맙습니다. 자, 전무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큰 꼭지로는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모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사회에서 코로나라는 큰 복병을 만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또 뭐 오늘도 백신이 3상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아침에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코로나가 지금 현재는 위드 코로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 삶으로 2019년 같은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금만 견디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예. 오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상공회의소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광주 지역의 상공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박남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또 우리 광주시청의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이용섭 시장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장님 이하 광주시청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빛고울 광주와 달굿벌 대구가 손을 맞잡고 달빛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생과 협력에 달빛 열차가 빨리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사터치 따답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